지루해? 일단 해봐. 네 취향받기 것들을 무조건 즐거울걸? 즐거움 취향의 수만큼. 메가 테이스트, 메가 스마일, 메가 MGC 커피. 소음에 반응하는 소리 폭탄입니다. 소음이 커지는 순간 당신 누구야? 폭발한다. 어딨어 폭탄? 어디를 터뜨릴까요? 김래원, 이종석, 데시벨 11월 16일 대개봉. 더 가볍게 만나는 버머 차이, 부담 없는 계약금에 이자 지원 혜택까지 버머의 새로운 중심을 만드는 특별한 가치. 버머 차이. 선착순 분양 중. This the biggest bounce of the summer.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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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If you're coming and come down, play, play. If you feel too shy, then watch for me. Watch for me, watch for me. Shake it. This the biggest bounce of the summer. If you ain't coming, that's a bummer. Watch for me. This the biggest bounce of the summer. 뉴 스타일러. 건조를 완전히 새롭게. 옷 관리에 진심인 나. 아끼는 옷은 특별하게 스타일러로 건조해. 건조를 스타일러로? 스타일러만의 건조는 저온 제습으로 흔들면서 스팀을 더해 건조하니까 옷의 핏까지 살려주죠. 역시 핏이 사네. 옷 잘 입는 우리는 건조도 스타일러 합니다. LG 스타일러 오브제 컬렉션. 오늘은 파스타. Yeah, chef. 토마토랑 치즈. Tomato, cheese, check. 또 뭐가 있지? Spring onion, pop. 와우. We are ready. 같이 먹을 거지? 지금 밥이 중요한 게 아니야. Yes. 한 판만 더 하자. 약속 시간 끝. 종료수 있고요. 좋아하는 게 많아지시기 잼을 시작하세요. 튼튼 영어로 노래하듯 배우고 잼 앱으로 약속하고 지키니까. BTV에서도 잼 앱에서도 I love 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는 온라인 정치 경제 미디어 스픽스와 함께 대구 경북의 정치 현안을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에서 풀어보는 정치 본색 플러스를 매월 1회 진행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TK 차기 주자 각축전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오늘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지금 정기국회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국민적 슬픔 속에서 국민의힘의 내용이 사실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느낌인데요. 이 국회가 끝나고 또 참사 분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 국면에 들어가면 당권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좀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도 지금 뭐 말이 많습니다. 뭐 벚꽃, 뭐 장미 이런 얘기 나오는데 치열한 삿발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들 보십니까? 뭐 또 오늘 데뷔전이신데 먼저 하시죠 그럼. 네, 아직 전당대회 시기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정기국회가 끝나고 새해가 되어야 이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3월 달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달에 전당대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좀 유력한 관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무감사위원회를 이번에 새롭게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당무감사 하려면 60일 전에 공고를 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1월 달, 2월 달 넘어가는 것은 또 금방이에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뭐 올해 안에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일 것이고 내년도에 초에 하는 것도 조금 어려워 보인다면 결국에는 3월 달 넘어간다. 4월 달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년 4월, 5월이 임기가 만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그럼 그때쯤 하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뭐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그 당내에서도 그렇고 특히 뭐 대통령실의 의중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 생각은 저는 조금 최대한 늦추려는 거 아닐까, 늦추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그 논의되는 이 부각되는 그런 이른바 뭐 자천타천 주자들 보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윤 대통령 마음에 썩 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꼭 근데
현재 얘기로서는 이제 권영세 그래도 통일부 장관이 그래도 제일 윤 대통령 의중에도 맞고 또 권영세 장관 정도면 뭐 어느 쪽이든 이른바 친윤 비윤 뭐 이런 쪽이든 그렇게 이견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5월쯤 돼서 그러면 취임 1년이죠. 1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뭐 물갈이 할 수도 있죠. 물갈이라고 보면 이제 개각할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명분해서 이제 통일부 장관이 권영세 장관이 방으로 복귀하고 그리고서 주자로 나서면 제일 뭐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현재로서는 뭐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모양새는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비대위원회인데 비대위원회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있게 되게 되면 비상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들이기 때문에 매우 예를 들면 상식적이지는 않은 방향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강특위를 통해서 한 66개 정도 사고지구당에 대해서 당무감사하고 조직 제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3월 전에 힘든다고 보면 또 4월에는 또 원내대표 경선이 있죠. 제가 알기로. 그다음에 보궐선거도 이제 뭐 보궐선거가 규모가 지금 한 석이냐 두 석이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한 석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후보군을 더 확실히 많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4월, 5월에 예를 들면 권영세, 원희룡 이런 예를 들면 국무위원들까지 나와서 하는 것으로 또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꽤 늦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반등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하나의 중요한 좀 변수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당초에 2월 얘기했다가 지난번에 좀 보수적으로 봐서 4월까지 밀렸다가 지금은 5, 6월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각 후보별로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좀 빨리 하자는 쪽 그리고 좀 미룰수록 좋다고 보는 쪽. 그래서 이 삿바 싸움도 치열한 것 같은데 장소님 어떻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후보군들의 의지는 별로 큰 영향력을 미칠 것 같지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뜻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냐라는 건데 대통령은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좀 비대위를 좀 최대한 길게 끌고 가서 내년 4월 달 이후에 후보군을 좀 더 풍족하게 한 다음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좀 비윤계 의원들을 우리 김병호님 비윤계 의원인가요? 비윤계 의원들을 좀 정리하고 또 친윤 쪽에 있는 분들을 당협에다가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수 있는 최적의 구조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논리를 대통령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노 교수님, 사실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윤심 어느 정도 영향이라고 봐야 할까요? 현재로서는 윤심을 대체할 만한 다른 변수가 없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통령실의 의중이라 하더라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일 테니까 뭐 아직 확실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윤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얘기하시면 뭐 당무감사에서 이렇게 뭐 그 원하는 대로 그야말로 이른바 친윤계로 다 뭐 교체하거나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어쨌든 뭐 소리 없이 큰 갈등 없이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내려면 그것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는 어떤 하부 조직 이런 것들을 갖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뭐 그런 것이 결국은 가장 현재로서는 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보면 이제 기사 내용들이 이제 기사 내용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오마이뉴스 기사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부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라고 얘기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전당대 시점과 관계 없으니 유승민 당선을 막아달라. 주문 하나만 당의할 것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친윤계 핵심 의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윤의 뜻은 전당대회가 내년 4월 이후로 절대 미뤄지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검증은 할 수 없는 기사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도 정확히 정리가 안 됐다라는 시그널인 것 같아요.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국지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만큼 소위 이 이태원 참사 문제와 관련해서 지지율 반등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연말 연초에 어느 정도의 국정 운영 지지율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그립감을 강화할 수 있는 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얼마만큼 유승민 소위 전 의원의 힘을 뺄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계속 한 거의 3, 4개월 정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계속 반등하지 못했을 때는 대안으로 계속 존재하는
어떤 이런 대립각 정도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을 뺄 것인가의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죠.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극복할 것이냐 아니면 그 늪에 빠질 것이냐. 저는 그래서 삼국지 이 세 사람의 주요한 흐름 자체가 오히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상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요한 변수들을 짚어주셨는데 자 관심은 그럼 누구냐? 뭐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 후보군을 좀 정리를 해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나경원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 권성동 의원 거기다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황교안 대표. 황교안 전 출마 선언하고 여론조사 보니까 거의 좀 올라오시더라고요. 좀 올라오고 있어요. 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이 여론조사상 지금 뭐 일반 국민의 지지와 당원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 경기장 밖에 있는 분들을 더 주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노동일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권영세 장관이라든지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또한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전격적인 투입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장 밖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대통령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누구로 생각을 하고 낙점을 하느냐, 그것이 전당대회 시기와 후보군들의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각과 연결돼서 제3의 후보들의 등판 그렇죠. 가능성 얘기. 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도 이견은 없는데 네. 현재로서는 이제 그 윤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여유는 없었던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너무 막 현안들이 생기고 매일매일 뭔가 이렇게 대처해야 할 일이 생기고 더더구나 이태원 참사라는 어떤 엄청난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뭐 어떤 의중을 정하고 사람을 정하고 시기를 정하고 그럴 여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내년 일단 정기국회가 끝나고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서는 이제 좀 차분하게 생각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한 대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우선 대체적인 이견이 없는 부분 중에 하나는 유승민은 안 된다.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게 무슨 뭐 전달이 되어가지고 유승민 봐달라 이런 정도까지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기류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뭐 그다음에 유력한 부분이 있으면 나경원 전 의원인데 나경원 전 의원을 그때 무슨 뭐죠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예 거기 임명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좀 비켜서달라 이런 의사가 좀 표시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자꾸 좁힐수록 현재로서는 권영세 전 장관이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흔들리는 당을 사무총장으로서 잡아가지고 대선 승리를 이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당이 굉장히 내용에 빠졌을 때 결국 권영세 그 의원이 그립감을 가지고서 대처했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신뢰할 수 있고 더더구나 또 크게 뭐 그걸 맡겨놨다고 해서 뭐 본인의 어떤 정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 대통령의 눈밖에 나는 일을 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수록 그런 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등판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시는데 김정 교수님. 뭐 제가 볼 때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실 분은 관리형으로서 권영세 지금 통일부 장관이 가장 편할 거라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전체의 상황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가 등장했을 때는 두 개의 태양이 뜨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국정운영 지지율이 낮은 상황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 비주류는 안 된다. 이 유승민, 이준석계 쪽은 안 된다 이런 판단하실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윤핵관도 안 된다. 뒤로 좀 빠져 있어라. 제가 볼 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당을 이끌면서 대통령과 코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몇몇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다. 이제 문제는 근데 그분이 나왔을 때 저희 국민들이 이분이 나와서 당을 이끌면 소위 이 민주당 다수당하고 잘 운영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국민적인 어떤 신뢰감이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언제 전당대회를 할 것인가 그리고 나올 때 이게 예를 들면 통일부 장관 쑥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각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좀 걸려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금 상당히 머리가 아프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고민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태원 참사 문제부터 잘 극복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연말 연초에 순차적으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 패널들은 말씀하시기가 좀 쉬운데 의원님은 말씀이 되게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이제 현재 의원님들이고 하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레이스가 시작이 되고 날짜가 특정이 되어야 예. 좀 어느 정도 후보군들이 좀 정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누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를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보통 전당대회를 하겠다고 하면 선언하는 날부터 해서 준비하는 날까지 보통 한 달 반, 적어도 2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만약에 우리가 전당대회 시기를 정하자고 하더라도 빨라야 2월 말 아니면 3월 이때밖에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한 3월, 4월은 되어야 지금 전당대회를 할 수 있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기국회를 해야 되고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이태원 참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당내 아니면 민주당과의 관계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유승민 대표의 출마가 마치 기정사실인 양 지금 다들 또 말씀하고 거기에 대한 뭐 대응이 있냐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조차도 유승민 대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확인이 되어야만 또 분명하게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내년을 넘겨서 전당대회 시기가 정해지고 출마하고자 거론되는 분들과 또 아직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또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후보 등록을 하는 순간 그때서야 비로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당대표 다음 차기 당대표 윤곽을 좀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사실 이번 당권은 의미가 크죠. 그 총선의 공천권을 가질 테니까요. 의미를 좀 분석해 주신다면요. 제가 먼저 말씀하시죠. 예. 아무래도 이 집권 초에 실제로 우리 정부 새 정부에서 처음으로 집권당에서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크게 두 가지를 아마 볼 것 같습니다. 우리 새 정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장 누가 잘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다가오는 총선. 사실 우리가 그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만 의회는 아직 절대적으로 이제 민주당, 야당이 이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정권 교체는 다음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가능하다.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을 승리로 이끌 당 대표가 누구냐.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사람, 다음 총선의 승리를 이끌 사람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원들이 가장 좋은 그 당대표감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우 의원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전당대회 당권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뜻과 의지와 판단에 따른 사람들을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얼마나 내 의사를 100% 아니면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는 사람이냐. 나랑 호흡 맞춰서 공천을 잘할 사람. 그 사람을 뽑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자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것이 과연 총선 승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나중에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대통령에게 이번 당권은 공천권 이런 등식으로 성립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봐도 아마 이번 전당대회를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최초로 제대로 된 모양새를 갖춘 당정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당대표 체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삐걱거렸다는 측면이 있으니까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당정용, 용이 참 애매합니다. 네, 당정대. 당정대가 용사를 말씀하시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당정대가 이제 제대로 모양을 갖추는 건데, 그러니까 좀 헤드기어도 끼고 마우스피스도 차고 글러브도 이제 끼고 이제 게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당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들 하나 하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세력 교체, 인물 교체를 하고 싶으시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혐오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이 생각했던 정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바꾸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총선 체제로 가서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를 추진할 만큼의 사람들을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두 번째일 것 같은데 이건 또 엄청난 또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의 두 번째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무조건 이겨야죠. 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5년 내내 여소야대 전국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건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박자를 다 맞춘다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받쳐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의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 건데 또 이것마저도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그래서 아주 쉽지 않은 길을 윤석열 대통령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갈 때 저는 제가 볼 때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볼 때 포용이라기보다는 본인의 마이웨이 방식이 지금 많았단 말이에요. 전 이 방식으로 이런 다양한 복합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전 그렇다면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에게 주문을 해야 돼요. 포용의 리더십을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전 그게 가장 중요한 첫 스타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특히 대구 경북의 민심의 향배가 중요해 보입니다. 대구 경북의 비중은 단순히 당원 숫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그야말로 TK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하는 말로 뭐 보수의 본산이고 예, 정말 뭐 보수의 어떤 본진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뭐 글쎄 이런 말 하면 뭐 어떻겠습니다만 어떤 공천이 당선이라는 그런 지역이니까 거기서 또 뭔가 흔히 또 뭐 이렇게 이른바 뭐 물갈이를 많이 해야 또 뭔가 새로운 인물을 발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하기 때문에 참 그런 면에서 TK 지역은 중요하면서도 또 어떤 주목을 받는 그런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본 거는 우리 김 의원님도 나와 계시지만 사실은 지금 TK 지역 의원들이 과연 그런 국민적 주목도에 걸맞는 뭐 행보를 해왔느냐 하는 건 조금 뭐 의문이 있어요. 지금 조호영 원내대표가 사실 뭐 원내대표 재수하시면서 그냥 애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만한 주목을 받는 위치에 걸맞는 의원들이 과연 있으신가 하는 부분에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TK 지역을 예를 들자면 정말로 거기서 중진을 키워서 전체 국면을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인물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뭔가 자꾸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뭔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물갈이 퍼센트가 얼마나 크냐 이게 뭐 총선의 뭐 승리 공식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인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 있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그런 두 가지 그 상반되는 요구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낼 것인가 하는 면에서 TK 지역은 늘 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되는 거죠. 이 질문은 김 의원님한테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내에서 대구 경북의 전당대회에서의 뭐 비중, 뭐 영향력 어떻게 봅니까? 당내에서는? 지난번 전당대회 당시에 TK가 전체 책임당원 중에 대구 경북의 책임당원이 한 25%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 대구 경북 지역 외에도 뭐 서울이라 그러면 서울의 각 당협에 가보면 대구 경북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당원들도. 예.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전당대회를 할 때 그 참여율이 또 더 높기도 하고요.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한 30-40% 정도 우리 당 전체 책임당원들 중에 그 정도 비중은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아까 전에 우리 당원들이 다음 전당대회 때 자율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다음 총선 승리를 이끌 가장 적임자를 당대표로 선택할 것이다. 네. 자율적으로 할 것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예.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과거처럼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당원들을 이 사람 찍어라 저 사람 찍어라 이렇게 뭐 통제한다거나 아니면 뭐 오더를 내린다거나 이게 참 지금은 좀 어렵게 됐습니다. 또 당원 숫자도 많아지기도 했고요. 과거처럼 뭔가 이 조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 대구 경북 당원들의 자율적인 의사, 자율적인 선택이 다음 전당대 중요한 다음 전당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그런 면에서 대구 경북의 당원들이 매우 우리 당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하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국회의원이 마찬가지인데요. 당원들만큼 또 스스로 또 자율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발언하고 자신의 정치의 의사를 표시를 해야 마땅하나 그렇게 되지 못한 게 아까 전에 우리 노동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천 때문입니다. 공천이 상당히 대구 경북 지역의 공천은 그때 좀 달라요. 이런 기준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상당히 좀 자의적으로 어떤 좀 임의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각 당의 국회의원들이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공천을 제도와 시스템화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문제까지 가면 이제 그건 새로운 주제로 저희가 토론을 좀 해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맥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그 TK 주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뭐 앞서 계속 나왔습니다만 현재 당대표 적합도 1위 유승민 전 의원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TK에서도 1위가 나오는 결과가 있었고요. 먼저 이거부터 좀 짚죠. 아까 언급하셨는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제가 대략 한 달 전쯤에 유승민 전 대표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당대회 나오실 겁니까? 출마하실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장 교수 생각은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나오셔야 된다. 안 되더라도 나와서 계속 부딪혀야 된다. 배신자 프레임을 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거부하는 게 아닌 거 보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TK 지역에서 1등의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하면은 되게 좀 퍼센트가 확 낮아져요. 네. 그러한 것을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상당히 큰 문제고 지금 일각의 뭐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힘에서 룰을 개정을 해서 일단은 당원들 90%, 일반 국민 10% 정도로 해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최대한 줄이겠다. 지금 왜? 70대 30이죠. 예, 왜? 유승민 대표, 당대표 안 만들려고. 만들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출마하더라도 당대표 되기까지는 허들이 너무나 많아요. 룰 개정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룰 개정했더라도 예를 들면 결선 투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TK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 주민들 그리고 유권자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너그럽게 통 크게 이제 우리 지역, 우리 보수 우파의 지도자 그냥 좀 제대로 키워줘 보자. 과거의 배신 프레임 이런 거 다 떨쳐버리시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분도 대통령이 됐고 TK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돼, 안 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저는 출마 여부 묻는다면 당연히 출마할 거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도 이렇게 여론조사 나오면 다 들썩들썩하는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뭐 처음부터 대통령 되려고 출마하려고 정치하려고 생각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속마음 모르겠지만 계속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1위 나오고 당신 나가면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유승민 전 대표는 당연히 정치인 아닙니까? 더구나 이렇게 여론조사 1위가 나오는데 이걸 지나간다고요? 그거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자 그러면 아까 장순 소장은 참 완곡하게 얘기했는데 안 되더라 나와야 된다고. 안 되면 나와야 되겠습니까? 본인 출마할 때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할 것이고 현재 유력하죠. 어쨌든 여론사에서 1위 나오는 건 그건 뭐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때마다 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뭔가 불만을 얘기하면 사랑도 미움도 다 저에게서 나오는 거다. 왜 배신자 프레임을 혹시 극복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잘못이죠. 저는 몇 번 찬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할 때 끝나거나 결과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승복하고 자 제가 지금부터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전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뛰었다면 대구 경북 유권자들 설사 그때 윤 후보가 안 됐어도 이제 너희 죄를 사하노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랬잖아요. 사실 꽁한 상태를 보였고 전혀 돕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유승민 대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부하라거나 무슨 이 지금까지 스탠스를 바꾸라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여러분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이번에 당대표가 되는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뛰어야 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뛰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 생각은 뭐냐? 유승민 전 대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 같지는 않다. 당대표가 된 총선 승리는 그래도 어떻게 원일에서 개혁 보수 따뜻한 보수를 내세우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지려고 유승민 대표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나중에 대선 쪽에 가서 대선 후보로서 더 입지를 더 굳히려고 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도 긴가민가
하는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승민 대표가 출마할 것 같은데 출마해서 한다면 장성호 회장 얘기대로 안 되더라도 출마하세요. 그건 아니고 성공을 위해서 한다면 지금이라도 스탠스를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 뛰겠다.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야만 그게 혹시 선거에서 높아진다는 거죠.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봐도 난 유승민 만약에 그 전 의원이 전당대회 나와서 당대표가 되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총선에서 패배한 당대표를 보수에서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 핵심은 지금은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여론의 지지율이 되게 높죠. TK 같은 경우도 높은 편인 거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가게 되면 좀 숫자가 바뀌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좀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안철수 그다음에 뭐 유승민 의원 이런 순서로 나오긴 합니다만 중도층으로 가게 되면 거의 월등한 격차로 유승민 의원이 높게 나오는 상황. 이 얘기는 뭐냐면 유승민 의원이 아니라면 중도 확장성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또 다른 또 딜레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막판이에요. 소위 전당대회가 시작돼서 맨 마지막 막판에 소위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중도층들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쉽게 투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과 잘 토민바퀴를 맞추면서 갈 수 없을 거라고 하는 불안이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의원이 지금부터라도 지금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각을 세우는 것 플러스해서 소위 대안적인 방향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넉넉한 어떤 모양새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 저는 마지막 순간에 유승민 전 의원에게 표가 안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유승민 의원 본인 스타일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또 본인의 또 본인 스스로의 선비 정신 같은 게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본인이 진짜 정치를 하고 큰 뜻을 품으셨다면 그 정도의 고개는 숙이시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의원님 그 아까 자율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의원님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당내에서의 기반은 뭐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의원님들이 느끼는 그 체감하는 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지금 홍준표 시장님이 당대표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2등으로 최고위원이 되었거든요. 홍준표 대표가 1등에서 당대표 되고 유승민 전 대표가 지금 2등에서 최고위원이 되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그때 당시에 나경원 대표 그리고 남경필 의원 이렇게 출마를 했었는데 오히려 인지도가 좀 낮아가지고 여론조사는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원들 선택을 당심을 업어가지고 그 좀 아깝게 2등을 했어요 그때. 그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의 표를 많이 받았다는 건 TK 지지를 많이 받았다는 말과 아마 같은 얘기일 텐데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몇 번의 이런 정치적인 박근혜 대통령과의 갈등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조금 약간 좀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지역 주민들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아니면 뭐 호불호가 그렇게 늘 끝까지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과거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정치를 하면서 이회창 총재를 비판해서 탈당까지 하기도 했었고요. 그때 우리 대구 경북이 이회창 대통령 만든다고 완전 똘똘 뭉쳐있을 때 그리고 또 18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당의 공천 결과에 좀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또 나중에 또 이명박 정부 하에서 세종시 수정을 이명박 정부에 추진하려고 할 때 그때도 강하게 수정안을 고수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좀 대립을 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주류 측과의 갈등, 긴장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을 해오면서도 자기 정치를 해서 결국은 우리 당을 상당히 또 개혁적으로 바꾸기도 했고요. 그래서 또 당대표로서 선거에 또 승리를 하면서 그 자신의 큰 리더십을 또 보여주고 대통령까지 되었는데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좀 그런 대구 경북 지지를 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변곡점이 있다면 오히려 더 지도자로서 또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다음 당대표를 나갈 거냐 말 거냐 본인이 그는 결심하기 나름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선 가능성도 볼 테고요. 그리고 내가 당대표가 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상황에서 그것도 결심할 테고 만약에 이런 두 가지가 다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쉽게 저는 결정을 내리기는 못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의원님들은 이 1등 나오는 걸 어떻게 봅니까? 이 상황을, 이 현상을.
지금 우리 정부나 우리 당에 대한 지지율이 정권 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이나 우리 정부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그렇다고 민주당을 지지하긴 그렇고 그래서 그 좀 비판적인 우리 당 대통령이나 우리 현재 우리 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우리 당내 유승민 전 대표에게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대구 경북의 주자들 얘기를 할 때 이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홍준표 대구시장 물론 뭐 전당대회에 직접 출마하고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그 영향력은 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들 보십니까? 홍준표 시장의 눈은 2027년에 향해 있죠. 그래서 2026년도까지 본인이 대구시장으로 제대로 된 성과를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대권에 도전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정치적인 플랜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 본인이 본인의 텃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본인의 도움을 통해서 아니면 본인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될 사람 아니면 혹시 이제 지도부에 들어갈 사람들을 밀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가 있다면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날개를 단 것이라고 보여지죠. 직접 출마는 하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가진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본인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당대표가 되거나 지도부에 입성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제 생각에도 일단 저는 매우 열심히 SNS는 하실 거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슈 파이팅도 매우 열심히 하실 거라고 봅니다만 저는 이미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간은 지나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전당대회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한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변이 발생할 것인가. 거기 핵심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한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얘기하면 소위 친윤 인물들이 대거 당의 주류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주류를 가지고 아마 국회의원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전 그렇다면 이미 국민의힘은 또 다른 성격의 모양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전 그랬을 때 그렇게 바뀐 정당에서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됐을 때 왜 홍준표 대구시장을 호명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적어도 만약에 그 상황에도 홍준표 대구시장을 호명할 상황이 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시장이 본인의 마음에 맞게 정치판을 굴릴 거라는 생각을 하시기 전에 2027년에 변화된 양상에 맞게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시는 게 순서지 거꾸로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얘기가 너무 다르니까 노 교수님 정리 좀 해주시죠. 어느 한쪽 편에 서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이제 아니면 홍 시장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시장을 하면서 이른바 TK 지역 맹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찬스였죠.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맹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영향력 한마디에 정말 모든 게 평정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많은 의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기가 그분들의 어떤 같이 함께 영향력을 똘똘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그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오히려 또 다 그 후배들이니까 뭐 이런 사람들 속된 말로 뿌러 이런 태도거든요. 내 앞에 와서 내가 추진하는 걸 왜 뭐 당신들이 뒷받침해야지 이런 식의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TK 지역 맹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지금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지금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무슨 뭐 흘러간 물이라는 것까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지만 현재로까지 봐서는 글쎄 전당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TK 지역 의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영향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뭐 여러 가지 공약 사항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그분들과 더 멀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흘러간 물은 은유법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다들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홍 시장에서 만약에 앞으로 이제 그 본인이 뭐 더 큰 뜻이 있다면, 자기 지 옆에 사람들부터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못하고서 어떻게 더 먼 데 있는 사람을 자기 쪽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홍 시장께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영향력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강화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현실적인 대구시장으로서의 영향. 그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구시장에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경북 도민들의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구 경북에 지금 홍 시장을 능가할 만한 대선 후보가 없어요. 차기 지도자로서 홍 시장이 인정을 받는다면 그 영향력을 통해서 이번 전당대회 때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은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흘러간 물이 아니다. 장 수장님 너무 이렇게 온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시장이나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이 다음 만약에 대통령 선거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크게 극복해야 할 점이 피로감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당에서 지도자적 위치에서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 본인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또 왜 그 두 분이 대통령이 또 나와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건 또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유승민, 홍준표 각자가 자기 스스로의 그 틀을 깨는 뭔가 새로움을 보여줘야 되는 가장 큰 과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면에서 또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야구 선수로 비교하면 좀 교타자 느낌이 있습니다. 예전에 김재박 선수 같은. 그래서 아주 노련한 면도 있고요. 아주 또 순발력이 있고 해서 또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아주 또 대처하는 게 아주 순발력이 있어 빠르게 대처하고,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사실 우리 윤석열 당시 총장이 우리 당에 와서 후보가 되었을 때 거의 대세론 가까운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또 그걸 엎치락뒤치락 또 쫓아가는 걸 보면서 이분은 쉽게 그 뭐 오뚜기 같은 분이 아닌가,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당대회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더 있겠죠. 예, 당연히. 당연히 현실적인 영향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현실적인 당연히 인정하는데 그 이상 어떤 그야말로 TK 맹주로서의 파워를 가지거나 그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대선도 저는 뭐 지금 김병우 의원 말씀하신 거 절대적인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새로운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그거예요. 현재 얘기되는 사람 말고도 우리가 언제 윤석열 대통령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 먼 얘기지만 현재로서는 그때 어떤 그 시대에 적합한 또 새로운 인물이 양당 측에서 어느 쪽에 나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현실적인 영향력이 있지만 그 이상 가는 어떤 대구 지역을 아우르는 TK 지역을 아우르는 거기다 또 전국적인 인물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넘어가 보죠. 또 한 분의 논쟁적인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번 전당대회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구 경북이 이제 친가 외가가 다 대구 경의 DK라고 나오면서 이분의 행보 앞으로 영향력도 이제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TK로 이제 이렇게 분류하는 이런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하고 또 영향력은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당원들에 대한 장악력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략 한 30% 정도로 보여지는데 본인을 지지하는 그룹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당대표를 하면서 아니면 당대표에서 쫓겨나면서 당원 가입 많이 하라고 독려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따르는 당원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그 당원 표가 결국에는 당대표를 좌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뭐 현실적으로 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누구를 당선시키거나 누구를 떨어뜨리거나 그러한 현실적인 힘은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따르는 당원들의 표의 향방을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생각에도 제가 볼 때는 강력한 비주류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을 나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당 내부에서,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라고 하는 전 당대표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 선거에도 승리 못할 것이다,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준석 돌풍이 불면서 국민의힘도 나름대로 뭘 하면 미래가 열리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준 리더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저는 그래서 강력한 비주류로 존재를 하면서 소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비주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왜 당장은 아닙니다만 유리하냐면 젊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위기에 빠질 때 불러내서 새로운 어떤 리더로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강력한 비주류로 남아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하는 행태가 저희 이전에 했던 행태와는 다른 방식의 좀 건강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변한다면 저는 매우 좋은 정치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전에 윤 대통령과 싸웠던 방식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은 인물을 하나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들은 좀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뭐 막강한 SNS 영향력이 있으니까 뭔가 영향을 끼치려고 하겠죠. 얘기한 대로 뭐 어떤 사람 당선시키거나 아니면 뭐 낙선시키거나 할 생각이 있고 한다면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여준 그런 반면에서 너무나 인간적인 피로감, 인간적인 어떤 뭐랄까요? 네, 그런 것에 실망감 너무 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뭐 동의합니다. 정말로 좋은 제목인데 그래도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게 이제 와서 생각하면 옳았던 방향이 아닌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바로 유학 가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뒤늦게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뭐 순간적인 순발력, 뭐 재치 있는 말,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지지 않는 그런 말싸움 능력 이건 분명한데 정치인이 되려면 조금 더 그야말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또 공부가 필요하고 좀 성숙함이 필요하다 하는 점에서 있을 때 이번에 어떤 전당대회에서 아까 처음 얘기하신 영향이 있겠지만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 조금 자숙하고 그리고 이제라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충고에 따라서 조금 공부하는 쪽으로 더 많은 사회와 인간에 대해 공부를 하고 오겠다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번 전당대회에 너무 깊숙이 관여할 필요 없고 하지도 하는 게 오히려 이준석 대표에 과연 득이 될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은 젊은 세대에 들어가시잖아요, 비교적.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전 당대표의 영향력.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될 줄은 사실 아무도 예측을 못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음 전당대회도 저는 정말 지금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이라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또 얼마나 다음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지도 사실 지금 판단하기 참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강력한 그룹이 있긴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결집력, 충성도는 매우 강하고요. 그리고 또 이 지지층이 또 상당히 또 기민하게 선거에 또 대처하는 그런 세력이기도 해서 아주 결정적인 상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영향을 다음 전당대회에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이번 전당대회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계신분들이 모두 동의하시는 걸로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토론이 좀 진행이 돼서요. 바로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언급한 분들 외에도 뭐 여러분들이 지금 TK 의원들이 계신데 다음 차기 총선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그립감이 떨어지면 TK 공천은 당 지도부가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 경북 공천 누구의 영향을 받을지 궁금한데 앞서는 언급했던 이런 분들 TK 정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그 그립감 그리고 공천을 좌지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현실적으로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당 대표가 현실적으로 힘이 강하겠죠.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결국엔 당 대표가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대통령과 상의하에서 임명을 하겠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 유승민, 홍준표, 이준석, 주호영 뭐 이런 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철저하게 당 지도부가 구성되는 대통령과 호흡에 맞는 그런 분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글쎄, 이제 2024년이니까 아직 좀 멀었으니까 사실 우리나라 한국 정치에서 2024년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로.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은 게 2024년쯤 되면 모르겠어요. 지금보다 뭔가 뭐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고 뭔가 정말 뭐 장악이 높아지고 아젠다 세팅 능력이 뛰어나서 뭔가 그 전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량이 뭐 생길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크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악력보다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전당대회에서 당선되는 대표가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글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한 뭐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처럼 자기 색깔을 확실히 낼 수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야말로 상식선에서 당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지난 총선 때 뭐 180석을 헌납했지만 그건 완전히 자멸한 선거거든요. 공천을 잘못해가지고 공천을 사심에 가득 찬 그런 분들이 하시는 바람에 그 자멸한 것이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것만 피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잘 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공천하는 그런 쪽만 관리하는 사람만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선거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를 따르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가지고서 공천판을 선거판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잘 관리해서 무리 없이 공천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 가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엄청 큰다거나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오히려 당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대표가 되어서 상식선에서 공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만 되어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2020년 공천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젊은 김병욱 의원님 같은 분을 공천을 한 모습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잘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2024년도에도 네. 이렇게 좀 젊은 분들이 네. 많이 공천받아서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도 김 의원님 먼저 뭐 하실래겠습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초선이 과반이 넘었거든요. 150명이 넘었습니다. 154명인가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렇게 많은 초선이 그러니까 한 300명 국회의원 중에 초선이 반이 넘는 것도 저는 조금 기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한 명이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갖게 되고 또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소중하거든요. 근데 이걸 매번 4년마다 반은 바꿔버리고 이런 식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또 질문과는 다른 얘기지만 너무 이게 물갈이라 이런 물갈이 경쟁에 여야가 이렇게 몰입되면은 결국 국회 스스로 정당 스스로가 자신의 좀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천은 좀 제도화되고 우리 노 교수님 말씀대로 좀 무리 없이 공천을 또 왜냐하면 또 공천 과정에서 잡음 때문에 선거를 망친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 우리 탄핵 전에 20대 국회 때죠. 그때 당시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였고 또 청와대 그 당대표와 청와대 간의 그 공천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우리가 그해 초에는 뭐 한 180석까지 이기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했는데 왜냐하면 민주당 또 분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때 한석 차로 졌어요 결국은. 그래서 공천을 너무 과도하게 무리하게 막 바꿀 사람을 인위적으로 물갈이한다 이런 식의 좀 무리한 공천도 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너무 많은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그 새로운 사람을 들어와서 초선이 과반이 되는 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욱 의원님 재선 의원 돼야 된다라는 항정 같아요. 그 공천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당 대표, 당 지도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TK가 지금 대단한 역할을 했다고 봐요. TK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을 25% 이하로 떨어지는 걸 막아낸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50% 정도까지 지지를 해주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는 수도권이 관건입니다. 수도권에서 한 1, 2% 차이로 당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여기가 전체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의원 선거의 큰 그림은 수도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TK는 제가 볼 때 중요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TK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 소위 TK의 민심과 전국의 민심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저는 전국적 민심과 TK 민심을 좀 결합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래야지만 그런 힘들이 TK 의원들한테도 전달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는 너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하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막아내는 힘들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소위 TK가 진짜 그야말로 보수 정당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소위 전국적인 민심과 다시 한번 결합되는 방식으로 이동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TK 출신 의원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오늘 토론을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하는데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네. 흔히
대구 경북을 보수의 텃밭이라고 부르는데 대체로 이견이 없죠. 그래서 더욱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TK 후보군들의 영향력, 또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헤어지자. 지금까지 우리의 이별은 두려웠었지. 이젠 겁나지 않아. 헤이딜러가 있으니까. 헤어지자. 두려움 없이. 헤이딜러. 더 가볍게 만나는 버머 차이. 부담 없는 계약금에 이자 지원 혜택까지. 버머의 새로운 중심을 만드는 특별한 가치. 버머자이 선착순 분양 중. 하고 싶은 걸 하려고 우리 이렇게 열심인 거잖아. 모든 돈엔 꿈이 있다. 오늘은 연금, 내일은 부자. 연금 부자, 한국투자. 소음에 반응하는 소리 폭탄입니다. 소음이 커지는 순간 당신 누구야? 폭발한다. 어딨어 폭탄? 어디를 터뜨릴까요? 김래원, 이종석, 데시벨 11월 16일 대개봉. Ion. Electrified. 한국 Tire.